이번 학기 수업이 기업 경영과 노동법, 네, 노동법이죠. 3학점이고 전공 선택 과목이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노동법이란 결국은 이게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건데요. 아마 지난 학기에 이 비교 노사 관계를 들었던 학생은 좀 간략하게 노동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노동 관계가 뭔지 뭐 그 정도만,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그냥 노동관계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관계는 먼저요, 이 법률관계입니다. 그럼 법률관계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그 파트에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뭐 지금은 이 노동관계는 법률관계다 라고만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 노동관계는 계약관계입니다. 뭐 중요하겠죠. 노동관계는 계약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동관계는 또 계급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 뭐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노동관계는 법률관계, 계약관계, 계급관계다. 뭐 이렇게만 좀 알아두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이제 노동관계는 법률관계, 계약관계, 계급관계 뭐 요 정도만 그냥 그 간단한 저기로 이제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관계를 나누는 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이제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개별적 노동관계는 이 한 사람의 노동자와 또 한 사람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이 노동관계를 고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또 기본적인 법은 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인데 이 집단적 노동관계는 이 노동자 집단과 또 사용자 또는 이제 사용자 집단 그 이제 그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동조합법 정확한 그러니까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죠. 줄여서 보통 이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조합법이 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중에서 그럼 우리 수업은 네, 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2학기에 글로벌 비교 노사관계 수업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실생활에 좀 밀접한 문제들을 위주로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어느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긴 좀 힘들죠.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도 네, 우리 수업은 이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자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자고 이 법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이론적인 측면을 좀 집중해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법 수업에서 다룰 내용들이 무엇이냐?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시간, 휴게, 뭐 휴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휴게, 휴일, 휴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산전 후 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그런 모성 보호 제도들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러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동 관계와 노동 계약.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죠, 계약. 이 계약이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 계약이 끝나는 그 상태. 그래서 보통 해고, 그다음에 징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 문제라든가 또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가 또 4대 보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가요? 이게 좀 그렇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오미크론인가 뭐 그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확산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자, 이런 상태에서 수업을 참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이제 학교 지침은 이 대면 수업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출석을 해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요. 네, 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유로 수업에 또 오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역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요구되는 것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게 또 이제 유동성 있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수업 시간을 좀 조정을 할까 하는데요. 대부분 수업이 보면 이 정각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50분부터 이 정각이 될 때까지 이제 한 10분에서 20분 이 사이에 학생들의 이동량이 가장 많겠죠. 특히 55분에서 정각 사이에는 막 이제 엄청나게 몰려다닐 텐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이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 3시부터 뭐 6시까지인데요. 이거를 3시 30분에서 시작을 해서 5시 30분쯤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랬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 3시간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업을 몰아서 집약적으로 하고 일찍 끝내고 일찍 귀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좀 조용히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뭐 필요한 용무도 좀 보고 잠시 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쉴 필요가 있다. 뭐 아니면 자주자주 좀 쉬어야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또는 뭐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거나, 뭐 코로나는 아니지만 아프다거나,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이 수업에 못 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네, 개별적으로 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 방침으로는 이 대면 수업이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유들은 좀 폭넓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좀 넓게 인정을 해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뭐 자가 격리 중이다, 또는 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좀 쉬어야 한다, 뭐 이런 경우들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거리도 좀 멀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해서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나는 좀 그게 무서워,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이제 코로나는 아닌데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감기라든가 몸살이 걸려서 아프다, 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일단은 그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꼭 뭐 물리적이거나 뭐 환경적인 그런 사유가 아니고, 뭐 이제 아주 단순한 뭐 어떤 심리적인 사유라든가 또는 뭐 정서적인 사유, 그렇죠. 이제 나는 이게 뭐 좀 두려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인 사유라도 그런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온라인 수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온라인 수업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뭐 이건 다시 설명할 건데, 이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그 정해진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 방식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강의 영상을 시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영상이 준비가 되면 그 강의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 강의 영상에 보면 이제 그 출석 인증 과제를 부과를 하는데, 그럼 그때 이제 이 출석 인증 과제를 작성을 해서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은 이 실시간 온 오프라인 그 동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질 않아요. 이게 좀 상당히 뭐랄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실시간으로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먼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강의실 수업을 녹음하거나 또는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편집해요. 그걸 편집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사람들은 그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 블랙보드에 있는 온라인 수업 툴을, 그 온라인 수업 툴 있잖아요. 그걸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서, 이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래서, 저희 수업은 그 처음부터 계속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 온라인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 주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정확하게 찾아오신 게 맞죠? 정확하게 찾아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수업과 강의실 수업의 차이가 있느냐? 뭐 당연히 있겠죠. 온라인 수업과 강의실 수업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학사 운영상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사 운영상의 차이는 없고요. 단지 뭐냐면 이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은 우리가 정해진 화요일 날 정해진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느냐,
그죠?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듣느냐, 아니면 이 강의실 수업하고 나서 이틀이나 3일이 지난 후에 개인적으로 이런 수업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과제를 작성을 하면서 수업을 이수하느냐,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성적 평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적 평가에서는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유튜브 화면이 이랬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채널 이름이 그러니까 로사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법, 그리고 사회법, 민법,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의 로, 그 다음에 사회법의 사, 그리고 민법의 민을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그래서 이제 로사민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중에서도 이 민사책임법을 위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법과 사회법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민법 하는 분들이 이 노동법과 사회법도 같이 많이 했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저도 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을 로사민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SNS도 좀 통일성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다 이 로사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접속하려고 할 때는 이 영문자 그 알파벳으로 로사민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네,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시험은 반드시 강의실에 출석을 해서 봐야 합니다. 네, 이 온라인 시험은 인정 안 해요. 온라인 시험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과제로 대체하는 거, 그런 방법 없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중간에 이제 뭐죠? 학교 다니는 중간에 이렇게 군대 가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친구는 시험 보고 가야 돼요. 네, 시험 보고 가야 됩니다. 시험 안 보고 가면 제대하고 와서 다시 들어야죠. 뭐. 그래서 시험 보고, 군대에 가더라도 시험 보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신병교육 때나 아니면 자대 배치받고 나서 시험 보겠다 하면 제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시험지 들고 찾아가서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 봐야 합니다. 네, 시험은 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있죠. 그래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있는데, 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통합을 해서 저희는 학기 말쯤에 이제 딱 한 번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두 번 다 보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꼭 나옵니다. 한두 명 이렇게 한 번에 몰아보는 게 너무 좀 그렇다 그래. 두 번에 보자,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시험 보면 알겠지만 시험 두 번 보면 여러분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될 수 있어요. 네, 시험 무지하게 힘듭니다. 우리 시험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방식, 객관식 시험이고요. 시험 문항은 50문항 이상 120문항 이하로, 그러니까 그 사이로 출제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에서 80문항 사이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그 객관식인데, 이 객관식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OX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묻는 거. 그리고 괄호 넣기 있잖아요. 괄호 넣기. 괄호 딱 쳐놓고 거기에 맞는 말을 쓰시오 하는 거. 이 괄호 넣기도 사실은 객관식입니다. 그러면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냐, OX도 할 거냐, 괄호 넣기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시험 언제 볼 건지, 그래서 며칠 날 시험을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성적은 당연히 상대평가죠.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 방침이 그러니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비율은 A가 30, B가 30, C 이하가 40.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C 이하인데 뭐 D나 F는 거의 시험 안 보는 경우, 또 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네, 이제 C0가 이제 최하학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이 객관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객관식 시험인데 이게 그래요. 좀 시험 범위도 넓어요. 시험 범위도 넓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분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난이도, 시험 난이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쉽게 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게 평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 평가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이 100명을 다, 그러니까 쭉 한 줄로 세워서 이 순서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를 매겨서, 그래서 몇 등까지는 A 학점, 뭐 또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또 뭐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쉬워지겠어요? 아니면 어려워지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쉬우면 이게 점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 또 그래야 이 점수가 좀 골고루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넓고 또 문제 수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게 해야 이게 운이 좋아서, 뭐 이제 쉽게 말해서 공부는 좀 덜 했는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그날따라 아주 운빨이 있어가지고 뭐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또 높아지고,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가 넓어지고 또 문제 수가 많아지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공부를 덜 한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한 사람들보다 점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요, 이 상대평가에서, 그러니까 성적을 결정하는 건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험 등수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았다, 내가 몇 점 맞았다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몇 등을 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되는 겁니다. 네, 성적을 평가할 때는 먼저 이 시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나온 그 등수 있잖아요. 그 등수대로 평가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른 것들은 반영을 안 해요. 뭐 출석이니 과제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질 않습니다. 오직 시험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출석 점수라든가 뭐 또 수업 참여도 점수, 뭐 과제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요, 이제 시험을 이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 범위가 넓고 또 문제 수가 많고 문제 난이도도 높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출석 점수라든가 뭐 참여도 점수, 과제 점수 같은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출석을 잘하고 뭐 과제를 열심히 하고 했던 그 친구들이 다 시험을 잘 봅니다.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뭐 평소에 열심히 한 친구들보다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출석 점수라든가 뭐 참여도 점수, 과제 점수 이거 넣어봐야, 이거 계산해봐야 시험 잘 본 사람과 시험 못 본 사람들 사이에 이게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에요. 간혹 진짜 아주 가끔씩 보면 이 성적 평가할 때 이 이제 출석 점수라든가 참여도, 과제 이런 거 안 넣었다고, 그런 것도 이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막 좀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험 잘 본 사람이 항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데, 그나마 출석 점수라든가 참여도, 과제 이런 것들을 그런 점수들을 안 넣었으니까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까지 점수화 시켜가지고 성적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점수가 떨어질까요? 당연히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사실은 플러스가 되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본 친구들은 그게 안 올라가겠냐고요. 시험 잘 본 친구들은 더 올라가죠. 점수가 그 친구들은 당연히 뭐 이제 참여도나 과제 점수도 높아요. 높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만 더 벌어지는 거고, 격차가 벌어지니까 점수는 사실상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 결과로만 딱 평가를 하고, 네, 그게 덜 기분이 나빠요. 덜 기분이 나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보면 시험 안에 과제니 출석이니 참여도니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반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거 전부가 시험범이고 객관식 시험으로 보는데, 그것도 한 7, 80문항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출석 점수 그대로, 뭐 과제 점수 그대로, 그냥 시험 점수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시험 결과로만 평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적 평가는 시험 결과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면 결국에 동점자를 평가할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점수만으로 이게 평가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동점자 평가할 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동점자, 그러니까 점수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등수, 같은 등급이겠죠. 같은 등수, 같은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도 이 동점자를 좀 나눠야 할 때, 동점자 사이에서도 순위를 좀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출석이라든가 수업 참여도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결국에 무엇을 그러니까 점수화할 수 있는 걸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이제 과제로, 아마 이제 출석 과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경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 학점이 30%라고 했는데, A 학점 안에는 A 플러스도 있고 A 제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A 학점은 30%인데 이 플러스와 제로는 또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50대 50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반씩 나누는 건데, 뭐 반반씩 나눈다 하더라도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맞는 친구들은 그냥 플러스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나머지 A 제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제로를 또 줄 수가 어떤 친구가 있다면 이게 제로를 줄 수도 있고 또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로보다는 또 플러스가 또 좋으니까 그게 기분도 좋고 성적도 좋은 거니까 A 제로보다는 A 플러스를 받는 게 훨씬 좋은데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이 다른 요소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점수를 좀 올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원칙대로 5대5 그 절반 딱 원칙 정해진 그대로 해서 A0를 그냥 줘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출석이라든가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그래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과제예요,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학기 중에 정해진 과제는 없지만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출석 과제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영상을 듣고 강의 영상을 들었다는 그것을 또 인증하기 위해서 출석 과제를 제출하고 했는데 그 출석 과제를 좀 그러니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좀 많이 출석 과제를 많이 이제 신경 써서 봤는데요. 이게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평소에 저한테 이제 자주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연락도 참 자주자주 하고요. 뭐 이제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또 물어보고 뭐 이제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그리고 뭐 전화 걸어도 되고 그러니까 자주자주 또 물어보고 또 하면서 꼭 이제 끝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은 진짜 제가 열심히 해서 A 플러스를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자주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좋아요도 또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또 자주 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시험은 좀 잘 봤어요. 잘 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싹 잘 본 건 아니죠. 이제 잘 본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A 학점에는 확실하게 드는데 이제 A 플러스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5% 안엔 못 든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30% 안엔 들었는데 15% 안에 들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한 20%쯤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20% 정도 되는데 참 이럴 때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도 전혀 없었고 뭐 이제 뭐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고 뭐 이제 문자도 이제 보내라는 것만 이제 형식적으로 딱딱 보내고 뭐 그 이외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가 얼굴 같은 것도 이제 금방 떠오르지도 않고 뭐 그런 친구라면 사실 전혀 이제 그런 친구라면 그냥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평가 원칙대로 그냥 A0 딱 주고 그냥 이제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기본적인 룰대로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A0를 맞는 것보다 가능하면 A+를 맞는 게 그렇죠? 기분도 좋고 또 이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도 자주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항상 뭐 이제 A+ 받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너 나 A+ 줘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지 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부담스러움을 느낄 상당히 부담돼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부담도 주고,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재미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 제 페북에 와가지고 뭐 댓글도 달아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과제를 읽어봐요. 과제를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점수를 그냥 얘가 그냥 많이 나랑 잘 아니까 점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과제를 읽어보고, 과제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과제도 좀 읽어보고, 이 친구 과제도 읽어보고, 뭔가 좀 웬만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해서, 좋게 좀 평가를 해서, 네, 이제 점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상대평가니까 ABC 그 상대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따라야 돼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데, 이게 플러스냐 아니면 제로냐, 뭐 이건 그 원래대로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5대5 한 반반씩 하는 게 뭐 기본적인 룰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확정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이게 확정적인 이 기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5대5에서 A 학점의 딱 A 앞에 절반만 A뿔 딱 주고 D는 그냥 A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A0에서 A 플러스 쪽으로 조금 밀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성적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친구만 갑자기 빼서 A뿔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가 A뿔을 받게 하면 그 앞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15% 뒤에 있지만 이 친구 앞에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올려주는 거죠. 다 올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올려주는 거고, 그러면 A0가 좀 많아지면 당연히 B0, 그러니까 A0에서 A뿔로 올려주는 친구들이 좀 있으면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또 이제 B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0에서 B뿔로 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C0는 좀 그래요. 그거는 좀 이제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C 학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반반이거나, 아니면은 좀 C 학점 같은 경우, C0 같은 경우에는 좀 절대 평가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점 이하는 다 그냥 C0로 이렇게 하는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으면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시험을 봐서 나온 결과는 절대로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시험 봐서 나온 그 결과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시험 본 결과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약간씩 조정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실제로 그런 친구들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저와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 상대평가 안에서도 점수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해서 이번 주에 하셔야 할 일들인데요. 먼저 이 카카오톡에 이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벌써 가입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또는 이 수업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투표 같은 거 진행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강의안이라든가 또 수업 자료들 있죠. 강의안이나 수업 자료는 이
채팅방을 통해서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 참 처음에 들어오려면 이게 참여 코드라고 해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공지 메일, 전체 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예, 블랙보드에서 전체 메일로 요거 번호, 그 참여 코드 번호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참여 코드를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예, 제 대화명이 이렇게 로사민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지을 때 노동법, 사회법, 민법, 그러니까 이거의 첫 글자를 따서, 그러니까 노동법의 로, 사회법의 사, 민법의 민을 따서 지은 것인데, 뭐 이걸 그러니까 모든 SNS에서도 다 그냥 통일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셀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셀카 사진을 보내라는 이유는요, 포탈에 있는 여러분들 사진이 좀 오래된 경우가 많아서 이게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또 많이 낮아요.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면 고등학교 때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참 많죠. 그죠? 학부의 경우에는 그 입학할 때 사진이니까, 입학할 때 사진이면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많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받는 이유는요, 이게 시험 볼 때 특히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관에서 뭐 증명사진이라든가 여권사진 찍은 거 이런 걸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면 지금 가장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찍은 사진, 그런 걸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찍는 방법도 좀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보낸 사진을 보관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조금씩 잘리거든요. 조금씩 잘리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셀카로 찍는데요. 셀카로 찍는데 이 얼굴하고 그 머리죠. 머리 전체하고 어깨, 그리고 이제 가슴까지는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찍어 주셔야 해요. 지금 옆에 보면 여기 이제 찰리 브라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찰리 브라운 캐릭터에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데,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저 정도로 나오게 찍으시면 됩니다. 네, 저 포즈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신체에서 저 정도가 이렇게 사진에 포함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정면 사진이어야 하고요. 정면 사진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진의 비율 있죠. 가로 세로 비율. 요거 비율은 4대3.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3, 세로가 4겠죠. 아니면은 그 16대 9.5. 16대 9.5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4대3은 옛날에 많이 쓰던 비율이고요. 요즘 쓰는 게 또 16대 9.5 뭐 요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로 좀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좀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 출력한 사진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사진 뭐 출력한 그 뭐랄까 인화지에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사진, 그 비율로 그런 크기로, 그러니까 일반 사진 그런 크기로 찍으면 됩니다. 당연히 이 마스크나 모자는 벗고 찍으셔야겠죠. 네, 마스크와 모자는 벗고 찍습니다. 그리고 뽀샵이나 이런 거 안 돼요. 뽀샵을 한다거나 또 앱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지난 학기에 이미 제출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미 제출했다면
네, 만약에 근데 이제 이번 겨울방학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확 바뀌었다 하는 게 아니라면,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작년에 지난 학기 이미 보냈던 분들은 다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작년에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보내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그 새 학기에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의미로 다시 보내는 것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는 새 학기니까 한번 새로 다시 찍어서 보내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 자, 네. 새로 보내주는 거. 네, 그게 좀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셀카 사진을 보내야 여러분들이 셀카 사진을 보내야 출석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꼭 보내셔야 합니다.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그런 상반신을 정면에서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첫 주에, 그러니까 1주차 출석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마 그 강의 계획서에도 수업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말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 개인 인증번호,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번호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걸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셀카 사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셀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제가 이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발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셀카 사진을 제출을 안 하면 출석 과제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문자로 받은 그런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입력을 하고 그 로그인을 하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면은 네, 요렇게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화면은 좀 학부생의 경우고요. 이제 기업경영과 노동법 수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곳과 그 다음에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곳 이렇게 두 개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다거나 또는 출석 과제를 제출할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대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의 경우엔 간단하게 그냥 과제 제출하는 항목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단톡방이라든가 유튜브를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페북이라든가 인스타도 있는데, 뭐 특히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정만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1주차에 할 거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톡 채팅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과 노동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유튜브 채널에 구독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저기 노사관계론 수업 듣는 원우님들도 요 유튜브를 자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카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네, 문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문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수업 공지 메일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의 계획서 보시고 거기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셀카 사진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 그 개인 인증 번호를 이제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첫째 주에 출석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주, 그러니까 1주차 출석 과제가 뭐냐? 네, 그거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인데요. 상담. 학생 상담이 있는데 이제 그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그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 계획서에는 수업 전후라든가 또는 뭐 온라인을 이용해서 수시로 상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둘이 이제 직접 얼굴 맞대고 상담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게 뭐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뭐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왜 전화했느냐 제가 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전화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뭐 이제 꼭 상담할 일이 생겼다. 뭐 그때만 전화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네. 메일 보내고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고 뭐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하세요. 메일 보내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하세요. 메일을 받잖아요. 메일을 받으면 제가 답장을 써야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메일을 받고 답장을 보내려면은 그렇죠. 다시 컴퓨터 켜고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메일 확인해서 적고 이게 좀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메일로 보내느니 차라리 그냥 전화로 여러분들도 그 글로 쓰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는 게 편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화를 할 때 새로 이번에 그러니까 통화를 할 때 주로 스피커폰을 켜놓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랑 이제 통화를 하실 때 이게 좀 비밀스러운 내용이다라고 하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비밀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이 얘기는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전화를 하시고요. 뭐 문자나 뭐 메신저, 카톡 이런 것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전화를 안 받을 때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언제쯤 통화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다 연락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문자로 언제쯤 무슨 문제로 그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 모든 문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또 바쁠 때는 좀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성격이 좀 귀차니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봐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한테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통보하는 문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 하면 제가 그거 거의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 하면 되는 경우, 제가 확인만 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인간이 아무 답변이 없다. 혹시 내 문자 씹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럴 때는 알았다는 얘기구나. 알았다. 는 내가 이제 알았다는 의사 표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이 상담에서요,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하는 내용인데, 이 상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는 이 법률 문제에 대한 것으로 좀 한정을 하겠습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것으로 딱 이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들 있죠. 그거 외에. 어떤 수업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 결국에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솔직히 그 답변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냐면 그런 게 결국에 뭐 인생 문제라든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런 내용은 제가 어떻게 뭐 답변을 한다거나 조언을 해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뭐 이제 다른 그런 훌륭한 분들 참 많잖아요.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학교 전문적으로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네, 저한테는 그냥 수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어떤 법률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른 내용들 아까 말한 뭐 인생 문제나 진로 문제 이런 거 물론 저한테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는데 그땐 제가 조언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군요 하면서 끄덕끄덕하는 그 정도지 어떻게 해라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냥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첫 주 수업 1주차에 해야 할 일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톡방에 가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업 경영과 노동법 그 수강생들 있죠. 이 유튜브 구독 신청하는 거. 네, 세 번째는 셀카 사진을 보내는 거, 셀카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는 거. 네 번째, 개인 인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인증번호 받고, 마지막으로, 네, 첫 번째 주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거. 네, 이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 인증번호 받아서 로그인을 한 후에 어떤 출석 과제 제출을 선택을 하잖아요. 아까 그 온라인 수업 신청 옆에 출석 과제 있는데 그 출석 과제 제출을 선택을 하면 이 출석 과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간단한 인사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녕하세요든 뭐 어떤 그런 인사말들을 좀 적어주시고요. 좀 뭐 개성 있게 적어주면 좋겠죠. 어쨌든 참고로 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 과제들은 이게 공개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PDF 파일로 물론 이제 인적사항 앞에 이름이라든가 학번이라든가 이런 건 모두 지우고 그 과제 내용만 과제 그 본문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면서 그 본문 안에다가 개인 정보라든가 또는 자신이 누군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 걸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또 간혹 보면 이 출석 과제에다가
질문까지 함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 단톡방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개인적인 문자나 또는 뭐 카톡 뭐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시고요. 이 출석과제 제출하는 곳에는 이 출석과제를 제출하는 곳 있죠? 이런 곳에는 그 과제 내용만 적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 과제 본문에 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1주차 첫 출석 과제는 간단한 인사말을 적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그냥 인사말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정말 간단하게 인사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말고 좀 뭐랄까 좀 창의적인 문장으로 인사말을 적어주면 좋겠죠. 꼭 그렇다고 뭐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